사실 오늘 드릴 제 강연은 저희 K-팩 모든 분들이 지난 4년 이상 유권자로서 열심히 실천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산재해되어 있는 그러한 공공외교의 이론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외교는 우리 한국만의 화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공공외교에 관심을 갖고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고 큰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미국,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호주, 또 한국 같은 어떤 중견 성진국들, 더 나아가서 개발도상국까지도 공공외교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큰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을 사실 잘 모르는, 일정 부분 알기는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거나 혼선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따라서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분류, 그리고 역사, 또 각 나라의 공공외교의 어떤 사례라든가 역사를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서 공공외교의 핵심은 사실은 외교 외연, 외교 전선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관, 정부가 주된 주체였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특히 디아스포라 공공외교라는 것은 동포가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국민이 외교의 주체다. 물론 정부가 주체이지만 함께 협력해서 외교를 해나갈 때 커다란 성과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변화하는 세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를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외교라 하면은 조금 이 단어에 있어서 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이라는 단어하고 외교라는 단어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특히 공공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장소, 공공시설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공동목욕탕, 공익을 위한 것, 이런 의미도가 있는 반면에 또한 공공기관, 공공정책이라고 얘기하면은 정부나 국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라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외교인가? 아니면은 공공기관이 하는 외교인가? 하고 약간 혼선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작년에 한국의 전국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외교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36%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공공외교를 일정 부분 국가 이미지 라고 이렇게 어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외교의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분류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주체에 대한 것들은 아직 깊이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보시면 보통 공공외교를 국가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주로 한류로 대비되는 K-팝, K-스크린, K-스포츠, K-푸드, 한식 이런 것들을 한국 분들은 이렇게 상상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운데 화면을 보시면 아이돌로 대비되는 우리 K-팝이죠. 정말 BTS 같은 경우는 우리의 한국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아카데미상을 빌보드 차트에 연속 2번이나 오르고 또 우리 영화 같은 경우, K-무비 같은 경우는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들을 휩쓸었죠. 정말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의 역사를 새로 썼던 그런 어떤 큰 성취인데요. 또한 저희가 요번에 팬데믹을 맞이해서 미국도 락다운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캘리포니아가 다시금 락다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TV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K 드라마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들까지도 조금 몇 편을 보게 됐는데 그 정도로 한국의 이 스크린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락다운 상태에서 미국은 그래도 야구, 스포츠의 본고장인데 ESPN2였나요? 토요일 저녁에 한국의 KBO, 한국 야구를 생중계해주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이따 설명드릴 문화공공외교의 하나인데요. 이런 한국의 문화공공외교는 한류로 대비되는 문화공공외교는 정말 엄청난 성취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외교라는 것은 아까 분류에서 있어서 문화공공외교와 여러 가지 뭐 지식공공외교 또 정책공공외교가 있다고 하지만 공공외교에 대한 그 개념의 이해를 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외교라고 하면은 보통은 전통적인 외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힘의 위계 질서, 그러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이 바탕이 된 교섭력의 차이로부터 시작되는 정무외교, 경제외교,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 간의 대외 교섭이나 교류, 협정이나 조약, 협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체가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부터 시작된 공공외교, 저는 여기를 올드 퍼블릭 디플로머시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퍼블릭 디플로머시라고 해요. 이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타국의 정부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대중, 즉 타국의 시민단체, 기업 등 어떤 비정부 행위자들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다. 여기에서 이제 국가 이미지, 매력 자산이라는 것이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여기에 핵심적인 개념이 연성 권력이라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주제로 나설 거는 신공공외교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공공외교가 신공공외교 하나의 범위인데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단순히 외교 행위, 공공외교 행위의 주체가 정부만이 아니라 비정부 행위자, 즉 개인이나 그러니까 국민이나 동포들, 기업이나 NGO 단체들 모두가 타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타국 정부나 의회도 상대를 해서 외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즉 이것은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외교 전선과 외교 외연의 확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이유는 이제 곧 뒤에 설명드리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의 요인들 때문에 전방위적인 열린 소통 과정이 중시가 돼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바탕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스마트 파워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공공외교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그 정의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USC 아주 유명한 공공외교 센터가 있는 여기 남가주 주립대에서는 대중적 쌍방향 외교로서 국제적인 성격을 띈다. 또한 다수의 행위자와 네트워크로 포함한다고 이게 다수 행위자 네트워크. 그래서 특히 자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타국민과의 소통하는 전체의 과정이다. 아주 유명한 학자죠. 조셉 나이 교수는 권력의 미래라는 책자에서 21세기는 군사력, 경제력의 하드 파워 플러스 매력 자산으로서의 소프트 파워가 결합된 스마트 파워 시대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공공외교라는 것은 to win the hearts and minds of people. 그 매력으로 우리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타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 어떤 특정한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류 공영을 위한 보통 사람들의 움직임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외교 유사 개념은 어떤 게 있느냐? 중국, 일본, 뭐 또 많은 나라에서 이제 쓰여지는 건데요. 대중외교다, 대민외교다, 인민외교다, 민간외교다, 국민외교다, 또 때로는 공개적인 오픈외교다, 공보문화외교다라고도 정의를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길보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공공외교를 프로파젠다다, 선전이다, 심리전이다, 전략적 소통이다, 또 신공공외교다, 소프트 파워다, 국가 브랜딩이다, 게릴라 외교다라고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 또한 USG 공공외교센터에서는 통상외교, 음악외교, 도시외교, 종교외교,
또 celebrity diplomacy, 또 여기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이아스포라 디플로마시, 동포외교다라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단어들을 쭉 들어보시면 공공외교에 대한 그 정의의 그 이해를 좀 넓힐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공공외교의 정의를 좀 이렇게 봤는데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요. 먼저 저는 공공외교 분류를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째는 인적 교류입니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인적 교류. 즉 우리 여기 많은 한국인들 여행 많이 가시죠? 해외여행.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행 많이 다닙니다. 이제 비행기도 정말 좋아졌죠? 호텔도 좋아졌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인적, 즉 여행이나 또한 사업이나 비즈니스 트립이나 또는 자국에 살고 있는 해외의 다민족 가정이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이런 일상적인 접촉 속에서 우리의 인적 교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 한 민족의 이미지, 국가의 이미지가 또한 공공외교의 기초가 되고요.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위에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문화 공공외교, 아까 말씀드렸던 한류라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는 말씀을 드리면 한류라는 거로 대표되지요. 그래서 문화 공공외교는 우리 정부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담당하는 그 어떤 그 공공외교 예산으로 봤을 때 2019년 작년 기준에 전체 예산의 한 60%로 절대적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K-팝이라는 게 작년 12월 조사했을 때 전 세계에서 98개국, 100여 개국이죠. 1,800개의 한류 동호회가 있어요. 거의 100명에 가까운 한류 동호회 회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호회 인원들이 많고 미주에는 한 1,몇백만 명 정도 있는데 이게 확산하는 추세가 있죠. 더군다나 아까 K-드라마, K-스포츠 이런 것들이 현대 한국 문화들이 퍼져나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외교부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요. 그 국제교류재단하고 코리아 위크라는 전통문화예술의 확산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즉 한식, 서예라든가 뭐 태권도도 여기 포함되고 예술, 한국 전통적인 예술들을 확산하는 문화공공외교도 굉장히 저희가 많은 성취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문화공공외교는 대단위로 일어나지만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그 공공외교 분류의 하나는 지식공공외교입니다. 2019년 정부 예산 기준으로는 20%를 차지하는데요. 즉 여기에는 랭귀지와 학문, 그러니까 한글과 한국학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 전 세계의 100여 국의 1,400개 대학에 한국어가 한국학이 강좌가 개설돼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정말 많은 분들, 여기에는 단순히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아마 아까 문화공공외교는 문화체육부인가요? 문화체육부의 노력도 있을 거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노력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각 부처들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 또 지방자체들도 협업을 하기도 하고, 또 시민단체들까지도 협업을 하기도 하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동포단체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한글과 한국학의 전파 외에도 한국을 바로 알리는 것,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독도를 바로 알리는 반크 같은 조직, 굉장히 참 많은 일을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 특히 근대사에 있어서 일본과의 역사, 또 중국과의 역사, 또는 엊그저께 뉴스에 보셨지만 옛날에 사실 일본이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등록하려다가 한번 이렇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중국에서 또 김치를 어떻게 등록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이런 공공외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것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한국의 문화 또는 한국의 지식을 바로 알리는 일들도 지식공공외교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정말 전 세계에서 경제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아주 세계 유일한 나라인데 이런 경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한국은 3.1운동, 4.19 혁명, 그리고 광주혁명, 6.1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등의 어떤 근대사에 있어서 어떤 민주주의를 발전한 꽃이에요, 꽃. 그 아주 훌륭한 나라로서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공외교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빠르게 부상하면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동포들이 일반 지금 우리 케이팩 같은 그리고 민주평통 같은 우리 한반도의 분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정책 공공외교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인데 그동안은 이 행위를 외교관이나 아니면은 전문가, 뭐 싱크테크 이런 분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동포사회, 특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단체의 리더들, 민주평통의 리더들, 한인회의 리더들 각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반도는 현재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공감을 획득하고 지지를 얻는 행위는 너무나 소중한 외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7년 이후에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업수가 2018년에 8%에서 2020년에 사업수 기준 28%, 즉 2020년 577개의 사업을 세운 중에 160개가 정책 공공외교에 대한 사업수라고 합니다. 예산도 아직은 뭐 문화공공외교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지만 2019년 기준 9%에서 2020년 18%, 한 7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들이 전문가 집단, 외교관들에 의한 설명회나 강연회, 뭐 세미나, 국제회의 등을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외교회원을 확대해서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런 정책 공공외교를 왜 일부 부분이 정부 중심으로 일부 부분이 할 수가 없었냐라는 의견이 있죠. 우리가 사실 이것도 다 분단의 문제예요. 분단이 모든 우리의 행위라든가 고통을 주고 정말 모든 우리 그 국민들과 동포들의 그 분열을 갖고 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책 공공외교도 한국이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바뀔 때마다 한반도 정책이 계속적으로 변해가니까 여기 미국에 사는 저희들도 의회에다가 아니면 미국 주류사회에 어떻게 얘기할지를 잘 몰랐던 거죠. 한국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서 많은 또 분열과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이따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 이슈는 보수 진보 어느 이슈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분단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반도 평화 이뤄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보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이스라엘의 에이펙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분단을 극복하자. 남북이 이제 다시 교류하고 이 반도의 끊어진 허리를 이어내는 거는 보수 진보 어느 사람만 할 것이 아니다. 이게 분열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공공외교를 말하는가? 왜 선진국뿐만 아니라 저기 정말 예산 별로 없는 작은 나라들까지 공공외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하느냐? 그거는 세상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변화인데 그 변화의 하나는 사실 물적인 변화인데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겠어요, 저희가. 예? 지금 이 시간에 제 얼굴들을 서로 보면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줌이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고 있나요? 이러한 정보 및 IT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는 단절이 아니라 소통, 즉 릴레이션십과 네트워크 파워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대두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어서리테리안, 독재 국가라든가 어쨌든 이런 국가가 아니라 어느 사회의 흐름이든 민주 국가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고 그 국민들의 그라스루트 무브먼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 대중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이러한 그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문제, 한반도 문제를 일반인들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조직과 실천가 활동가들도 말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 대중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외적인 영향이지만 국제 관계에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즉 2차 대전이 일어난,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전 근현대사가 사실은 타국을 물리적으로 점령을 해서 영토를 확장해서 자원을 빼앗거나 또 어떤 물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이제는 이제 그런 세상은 끝났어요. 내가 타국을 강제적으로 점령해서 얻는 실익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한 국가의 이미지를, 내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서 우리 국가의 상품, 우리 국가의 텐저블한, 인텐저블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민족국가 행위자, 하드파워, 뭐 군사력,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위계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소프트 파워, 소셜 파워, 릴레이션십, 네트워크, 이퀄 파워 이러한 질서로 수평적인 국제관계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점차적으로 외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갭이 없어져요. 사실 우리 그 외교 영사님들도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들의 전문적인 지식, 노력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의 참여, 동포들의 참여가 얹어진다면 이것들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